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법령. 오늘은 58쪽 나갈 차례죠. 중개보수 및 실비 나갈 차례입니다. 이 개업공사의 보수는 중개보수가 있고 실비가 있죠.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출제 빈도가 매회 출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32회 때 출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꼭 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요게 지금 출제 비중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30회 때, 31회 때 이론 문제 두 문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2회 때 일단 출제를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33회 때는 출제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중개보수 관련해서는요, 중개보수 청구권이거든요. 중개보수를 달라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거 뭐 출제는 잘 안 하지만 이해할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자,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A한테 중개 의뢰하거든요. 의뢰한 날짜가 6월 예를 들어서 7일이었어요. 을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의뢰한 날짜는 6월 10일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사가 됐거든요. 계약 성사는 6월 15일 날 됐고요. 잔금은 7월 15일 날 체류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개공 A의 중개를 하면 이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갑을 상대로 하여 보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보수청권이 언제 발생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갑에 대하여 6월 7일 날 발생됐다. 1번. 그다음에 을에 대하여 요거 6월 15일 날 발생됐다. 2번. 그다음에 잔금일은 7월 15일 날 발생했다. 자, 1, 2, 3번쯤에 어디? 1번이죠. 자, 이제 안 헷갈리죠? 그래서 중개보수를 달라고 쓰는 권리 자체는 중개 의뢰를 받을 때 바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계약 체계를 정지 조건하여 이때 바로 발생이 된다. 이게 통설과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사는 언제 하느냐? 중개가 완성되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은 계약의 체결이죠. 그럼 계약이 체결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6월 15일 날 행사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럼 을에 대하여는 이 보수청권이 6월 10일 날 발생된 거죠. 이게. 그리고 행사는 이제 6월 15일 날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전액을 행사할 수 있으니, 그럼 이렇게 되네요. 잔금 지급 전에 이 계약이 깨졌다. 그럼 못 받느냐,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멸하고 하는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체결된 계약이 개업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했어요. 이때는 소멸해요.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A가 숨긴 거예요. 그래갖고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후일 을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계약을 깼습니다. 그럼 개공의 고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죠. 그럼 받은 금액이 있다면 돌려줘야 돼요.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네요.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만약에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보수청권 소멸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요즘 출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수청권의 행사, 중개 완성 시 행사하고요. 소멸은 개공의 고의 과실을 이제 해제됐다. 그럼 이때는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나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보수청권이었는데, 그럼 그 밑에 지금 판례가 실려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교재 지금 58쪽의 판례, 요거 대법원 판례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판례는 잘 안 내는 판례인데 가볍게 이해만 해둡니다. 그럼 1번 판례는 지금 뭐였냐면요. 우리는 중개 의뢰를 받을 때 의뢰인과 중개 보수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안 하죠. 근데 중개 완성 시에는 당연히 의뢰인을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개업공사가 중개를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인은 상인 보수 청권이 인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도 그렇게 봤죠. 개업공사는 상인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개업공사의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중개 완성 시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인데, 중개 완료가 되기 전에 만약에 중개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럼 중개계약이 해지됐다는 얘기는 의뢰인이 물건을 회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중개하다가 만약에 중개하고 있는데 물건을 회수해버렸다. 그럼 우리는 이거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인데, 우리 개업공사가 소개한 상대방이 아닌 제3의 인물과 의뢰인이 거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제3의 인물과 거래해버리면 상인보수청권에 인정한
보수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1, 2, 3번 정도 판례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나머지 4, 5번 판례는 하급 심판결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하급 심판결은 출제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59쪽에 본론 갑니다. 중개보수의 한도예요. 그러니까 이 중개보수의 한도는요, 이론 문제를 물어보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해 두시는데, 이 중개보수 한도란 말은 그거 아닙니까?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돼 있죠, 물건이. 그래가지고 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죠. 이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우리 개공은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국토부령이 일정 범위를 제시해주고 시도조례가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토부령이 정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일방한도를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한도 체계죠. 그래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국토부령 거기서 이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합니다. 그럼 주의할 점은 그거죠. 주택이 아닌 물건은 조례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조례로 넘어간 게 아니고 국토부령이 직접 그 한도를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방 한도를 국토부령이 정했는데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로 나눴어요. 그래서 OP와 OP 외로 나눴는데, 오피스텔 모든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인 OP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용 입식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전부 다 입식부엌하고 화장실이 있죠. 없으면 이게 오피스텔을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면적 기준이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 그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면 평으로 한 사람은 이거 어떻게 돼요? 85제곱미터는 평으로 한 사람은 대충 0.3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25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전용 25평이면 아파트라면은 32평 내지 35평이 되는데, 오피스텔은 공용 면적이 넓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평 이상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오피스텔이죠.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였다.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유의를 적용하는데, 이때는 매매 교환입니다. 매매 교환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를 한도로 해요. 1000분의 5는 0.5%죠. 그럼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을 오피스텔 요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소개했어요. 그러면 일방으로부터 0.5%가 최고 한도예요. 그럼 쌍방 모드를 중개하면 1%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차 등은요, 이 OP의 임대차 등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를 최고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1000분의 4면 0.4%죠. 이거는 그러니까 최고 요율이지 확정 요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라면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중사물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이 뭐가 있냐면 상가가 있고요, 토지도 있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도 있죠. 그럼 이것은 단일 한도체계로 갑니다. 단일 한도체계. 그래서 거래 금액의 일방 0.9% 범위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럼 쌍방 모드를 중개했다면 1.8%까지 가는 거죠. 따라서 상가의 매매를 중개했던, 임대차를 중개했던 일방으로부터 최고 0.9%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일 한도체계예요. 최저 요율은 정해준 바가 없죠. 최고 요율 체계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주택이 아닌 물건, 그래서 이제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요. 그다음 85제곱미터 이하의 OP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단일 한도 체계로서 이게 거래 유형,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도 없고요. 그다음에 금액 구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한도표를 게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게시를 할 때 주택에 대해서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그 한도표를 게시하면 돼요.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한도액을 직접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게시하면 되는데, 이때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공이 직접 받을 한도를 명시하래요. 그 한도표에 명시하에 게시해주고 게시된 요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한도 정하는 방법 반드시 해두시고,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령이 일정 범위를 제시하고 세부 내용은 시도조례로 위임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 59쪽에
별표 1 그래갖고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율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국토부령이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국토부령 사항은. 근데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거 가뜩이나 암기할 거 많아 죽겠는데. 근데 감만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국토부령이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죠. 그래갖고 이제 매매교환 임대차로 구분했고요. 여기 매매는 지금 거래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어이구예요. 어이구. 알아보셨어요? 5, 2, 9. 그 다음에 1, 2, 1호, 1호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이구 1, 2, 1호, 1호 이상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요율은 매매교환은 어떻게 되냐면 출발이 0.6%예요. 일방 최고 0.6%죠. 확정률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최고율입니다. 그럼 0.6으로 갔고요. 0.5, 0.4죠. 그러니까 6, 5, 4로 갑니다. 그 다음에 1, 2, 1호서부터 다시 올라가요. 5, 여기 5, 6, 7로. 그러면 15억 이상이었다. 주택의 매매 교환가액이 15억 이상이면 최고 몇 프로? 0.7%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임대차 등은 숫자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임대차, 주택의 임대차입니다. 이건 516이죠. 516. 그 다음에 125, 1호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임대차는요, 매매보다 0.1% 낮죠. 그러니까 0.5% 출발입니다. 0.5, 0.4, 0.3. 그 다음에 1, 2호서부터 다시 올라가요. 그래갖고 4, 5, 6으로 갑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는요, 15억 원 이상이었잖아요, 거래금액이. 그럼 일방 최고 몇 프로? 0.6% 가요. 그리고 한도액도 있어요. 매매는 한도액이 2580이에요. 2580 이렇게 기억합니다. 2580이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는 한도액이요, 2030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 한 번쯤 기억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국토부령이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조례가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시도조례를 들어가 봤거든요. 제정이 돼 있거든요. 대부분 돼 있는데 이거와 똑같아요. 시도조례가. 이게 워낙 디테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겠죠. 그래갖고 어쨌든 현재 시도조례가 다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를 따져봤습니다. 15억 원 이상은 매매교환은 0.7%, 임대차 등은 0.6%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럼 이제 60쪽으로 넘어가죠. 그 60쪽에 중간에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 있죠. 자, 이 색깔 칠해진 부분에 거기 진하게 써 있는 글씨들, 요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방 한도 체계니까 만약에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 그러면 그 산출된 금액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수수할 수 있다. 다음 2번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주택의 소재지예요.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시도조례가 틀렸어요. 그럼 이때는 어디 기준하느냐? 중개사무소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 잘 물어요. 고맙게도. 그럼 예를 들어 이거 아닙니까? 그 서울시 강남구에 만약에 사무소를 두신 우리 기업공사예요. 이분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다. 그러면 지금 물건지조례인 경기도조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사무소 기준인 서울시조를 적용할 거냐, 이 문제예요. 원래 법리적으로 따지면 물건지로 가는 게 맞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중개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물건지조례를 적용한다면 중개할 때마다 그쪽 조례 확인해야 돼요. 불편함이 있고. 손님은 지금 이 강남구 사무소를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남구 사무소에는 서울시 조례가 게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사무소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무소 기준이다. 그럼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기준 시도조를 적용하는 게 맞죠. 주된 사무소를 할 게 아니고. 손님은 그 분사무소를 찾아갔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기억을 꼬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는 내용이죠. 복합 건물이에요. 복합 건물의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이때는 주택률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주택 외를 적용합니다. 그럼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게 2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갖고 1층이 상가였고 2층이 주택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구분 건물이었잖아요. 그러면 구분 건물이면 소유자가 같다 하더라도 각각 거래금액을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계약서를 따로따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어요. 이 하나의 건물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뭐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통건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통건물.
하나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주택률이 틀리고 상가율이 틀리잖아요. 이때는 보수를 어떻게 적용하라는 얘기냐? 이겁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이때는 주택을 적용합니다.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주택 외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주된 부분을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한 번쯤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쯤 기억하는데 이렇게 기억합니다.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그럼 상가 50제곱미터였고 주택도 50제곱미터였다. 그럼 이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다면 뭐로 가야 돼요? 주택으로. 그죠? 같다면 주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숫자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게 낸 적도 있어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에는 주택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3번 꼭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인데 겸업입니다. 우리 법인의 겸업은 중개보수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이거는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할 일이 없습니다. 일테근데 다만 앞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공매부동산 있죠? 최근의 판례가 공매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부동산 낙찰받을 수 있도록 브리핑 쫙 해주고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공매부동산 취득의 알선을 했다. 이것은 중개보수를 적용할 일이라는 게 우리 판례였죠. 최근의 판례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인의 겸업 업무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습니다. 근데 공매부동산 취득의 알선은 중개보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참고 일단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부속토지 있지 않습니까?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통상 함께 거래되죠. 그러니까 주택률을 적용합니다. 이해해 두시고. 토지를 별도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있죠. 중개보수 한도에 부가세 포함돼 있다? 별도다? 당연히 별도입니다. 별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적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2번과 3번 내용 반드시 이해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2번과 4번이죠.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럼 일단 계산식은 거래 금액에다가 중개보수율을 곱하겠죠. 그럼 이제 산출액이 나오는데 이 주택의 경우는 말이에요. 한도액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도액과 비교하여 항상 적은 금액 받는 거예요. 그럼 이때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거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죠. 그럼 거래 유형이 매매였습니다. 그럼 이때는 당연히 매매 대금으로 하면 되죠. 그럼 이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일단 연습합니다. 싼 것으로.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만약에 매매가 1억 8천이었다. 자, 그럼 요율 1억 8천이라면 매매라면 어이구였죠. 어이구. 그죠? 그러니까 5천 이상 2억 미만은 654죠. 그러니까 0.5%죠. 654니까 0.5%입니다. 그럼 90만 원 계산되고요. 이게 한도액이 있죠. 80만 원이었어요. 그죠? 258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80만 원의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으로부터 80만 원이 최고 한도예요. 그럼 쌍방 모드를 중개했다면 각각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9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만 원 더 받은 거죠. 한도 초과죠. 몇 년 징역이라고요? 10만 원 더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상가예요. 상가 매매가 2억짜리였습니다. 그러면 최고율 연습합니다. 몇 프로? 상가 0.9%죠. 0.9%요. 그럼 1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의 OP였다. 오피스텔 2억짜리였어요. 매매가. 그럼 0. 매매 기한은 0.5%. 85제곱미터 이하는 0.5%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근데 그 표 옆에 동일 중개사물 플러스 동일 당사자 플러스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한 경우는 매매만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점유규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을 간에 매매를 우리 개공이 중개했죠. 근데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까지 소개했어요. 그럼 이때는 보수를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냐? 이때는 매매만 적용하여 보수를 받으라 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매매만 적용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는 안 주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매매만 적용 안 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그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동일 중개대상 무리해야 돼요. 동일 당사자여야 됩니다. 동일 기회해야 돼요.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점유 계정의 경우만 매매를 적용해요. 그죠? 자, 그런데 실무적으로 점유 계정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았다는 얘기인데 망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실무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게 더 많죠. 갑,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소개했어요. 임대차 계약은 병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을로부터 따로따로 할 수 있죠. 동일 당사자 요건을 충족 못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을한테 아파트 사주고 임차인 넣어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건 이제 따로따로 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에 대해서는 대폭 중개보수를 할인해 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점유계정. 이것도 잘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탄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갑은 언제 대항력 취득하나요? 팔고 임차인을 주저앉은 거죠, 지금. 이때 갑이 대항력 언제 취득해요? 점유계정 경우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인가가 된 다음 날 대항력 취득하죠. 이미 입주를 해놨고 주민등록 전입도 돼 있기 때문에 요 갑은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 취득한다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교환입니다. 교환은 거래 금액이 두 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교환은 거래 금액 큰 것 기준입니다. 큰 것이다 무조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짜리하고 상가 4억짜리를 아파트 5억짜리하고 단독 4억짜리를 맞바꿨어요. 그럼 이때는 거래금액 큰 것 기준이니까 5억에 기준한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5억짜리를 줬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 물어야 되고 4억짜리 주는 사람은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5억에 기준이에요. 그럼 5억이면 0.4%죠. 2, 9. 그러니까 2억 이상 9억 미만은 이제 0.4%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거는 5, 4, 20, 200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그럼 이 경우에 단독주택 4억짜리 주는 사람은 여기다 플러스 1억을 하죠. 이 1억을 뭐라 불렀어요? 민법 시간에? 이게 보충금이다. 그죠? 보충금입니다. 근데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요. 보충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순수가액만 비교하여 큰 것 기준이에요. 이게. 근데 실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이거 교환 중개하시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교환이 이제 사기 고소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어느 한쪽이 피해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환은 여기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가 같은 경우만 시험에 낼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만 연습하죠. 그러니까 큰 것 기준이다. 그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교환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넘어갈까요? 전세. 그럼 이제 전세인데 전세는 당연히 전세금으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싼 것으로 역시 연습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 전세 8천짜리였어요. 최고율 0.4%. 5천 이상 1억 미만은 이제 0.4%입니다. 그럼 32만 원이 계산되고요. 이거 한도액 있죠. 30만 원 있어요. 이걸 쌍방각 받을 수 있죠. 그럼 2만 원 더 받았거든요. 몇 년 징역하신다고요? 1년 징역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이제 상가 전세 8천짜리였어요. 8천 상가 전세. 그러면 0. 몇 프로? 9%죠. 그럼 72만 원을 쌍방각급할 수 있고요. 오피스텔이에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전세였습니다. 8천이었어요. 그럼 역시 최고율 몇 프로? 0.4%죠. 그러니까 32만 원을 쌍방각급할 수 있습니다. 전세 문제 없어요. 문제는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되느냐? 보증금 더하기 월차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차인 곱하기 100으로 한다. 그럼 이 얘기 아닙니까? 보증금이 5천이었어요. 월세가 30만 원 있었다. 그죠? 그러면 5천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70이란 얘기죠. 100이란 얘기죠.
그럼 요게 3천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총 거래대금 얼마 나와요? 8천 나오죠. 8천짜리 계산해봤죠. 이게 만약에 아파트였다면 30만 원 한도액이 되고, 그 다음에 상가였다면 72만 원,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였다면 이렇게 32만 원이 계산돼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가 특이한데 이게 어디서 등장한 거냐면 그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월세 전환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중개업법 시절에 우리가 실무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월 일부 이자를 쳤어요. 일부. 일부는 1%를 얘기하고 연리로 따지면 12%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내가 전세 8천짜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보증금이 5천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3천만 원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럼 3천만 원의 월 일부 이자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3천 나왔죠? 이걸 중개보수에 반영을 해준 거예요, 지금. 계산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100으로 바뀐 건 2006년도에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법 시절에 이제 여기로 넘어오면서 100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중개업법 시절에는 이게 24였어요. 곱하기 24. 그러니까 계약기간 월수.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라면 24가 곱해졌고 통상적으로 상가임대차라면 1년을 많이 했으니까 12가 곱해졌죠. 계약기간 월수가. 그죠? 근데 이게 갑자기 24나 12에서 1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액임대차에 있었고 무료 보수가 진짜로 3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 그래가지고 임대차는 이렇게 계산함이 대원칙인데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 나왔잖아요. 요래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다.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이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합니다. 이 70은 적당히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개보수 너무 비싸졌다 그래갖고 이제 70으로 낮춘 겁니다. 그럼 이 얘기네요. 만약에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 있었다. 그럼 이거는 얻는 계산에 4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2천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이란 얘기죠, 이거. 그럼 이제 총 거래대금 얼마 나와요? 3,400만 원 나옵니다. 그죠? 4천 원 하면 안 돼요. 3,400이 된 거고 이게 만약에 주택임대차였잖아요. 그러면 주택률로 하면 되죠. 0.5%. 5천만 원 미만은 0.5%잖아요. 그러면 이제 17만 원이 계산되는 거고요. 이게 상가임대차였다. 그러면 곱하기 0.9%죠. 그럼 30만 6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다음에 이게 오피스텔 임대차였다. 85제곱미터 이하짜리. 그럼 이게 곱하기 0.4%죠. 그럼 13만 6천 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요. 임대차는 대원칙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다시 계산해야 돼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는 점이죠. 이걸 주의하시고 요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가임대차든 오피임대차든 토지임대차든 다 그렇게 한다. 다. 월세 곱하기 70으로 하는 방식은 5천만 원 미만 나왔을 때 모두 다 그렇게 한다. 감 잡았죠? 5천만 원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딱 5천이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 정도. 자, 그래서 임대차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권은 분양금액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합니다.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간다. 그럼 기납입금이란 말은 이미 납입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분양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프리미엄이 뭡니까? 실무에서 뭐라 불러요? 이것을 P라고 부른다. P. 이 P 아니라고 그랬어요. 프리미엄 할 때 P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액이 5억짜리였어요. 여기에 계약금 5천 들어갔고요. 1차 중도금이 1억이 납입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P가 5천이 붙은 거예요. 이게 중도금 같은 경우 요즘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출 스케줄에 따라서 날짜가 지났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납입한 걸로 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면 총 거래대금 얼마 나와요? 2억이 나오죠. 그죠? 기납입금 1억 5천에 P가 5천이니까 2억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주택 분양권이었죠. 그럼 주택 분양권 주택률 주고하면 돼요. 매매 곱하기 몇이에요? 0.4%죠. 2억 이상 9억 미만 0.4%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248, 80만 원을 쌍방각각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가 분양권이었다. 그럼 곱하기 0.9%죠. 그럼 180만 원 쌍방각각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의 OP 분양권이었다. 그럼 곱하기 0.5%가 되는 거죠. 그럼 100만 원을 쌍방각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받아야 된다. 분양가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정도 여기까지 계산 연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60쪽에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생각보다 엄청 잘 묻고 있는데, 이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지 않습니까?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랬어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중개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금일로 갑니다. 잔금일로.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계산을 다 봤고 지급 시기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판례를 잠깐 볼까요? 판례. 자, 1번 판례 아주 잘 묻고 있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요. 우리가 무등록 중개보수 공부한 적이 있는데, 공인인계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에 관한 지급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예요. 근데 개공이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입니다. 이 점 일단 이해해 주시고, 다음 2번 판례. 이게 이제 분양권 사건이었는데, 우리 개공이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요, 지방자치단체 조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양가액에다가 프리미엄 합상금으로 보수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어요. 내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 그럼 법률의 착오란 건 뭐냐면요,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착오를 한 거예요. 그럼 형법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법률의 착오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개공이 이게 보수 선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를 잘못 해석했다.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면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보수 초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에서 그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받는 것이 거래 관행이자 상식에도 부합된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이 판례가.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를 잘못 해석했다.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한도 초과로 이제 해석했다는 점, 이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 61페이지 3번 판례가 나오죠. 그럼 이제 권리금에 대한 판례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죠. 이게. 근데 그 후단에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후단에 있는 내용 그거 이제 참고해 두시는데, 임차권 중개에 관한 보수와 영업권 양도에 관한 보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보수를 받은 경우 어느 금액까지가 중개보수이고 영업권 등의 중개대가인지는 구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지급받다고 보기 어렵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후단에 있는 내용이 이 사건이었어요. 그 상가를 이제 임대차 양도, 임차권 양도를 중개하는데, 요 임차권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보증금액 1억이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권리금이 1억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는 영수증 써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공이 보수를 어떻게 받았냐면, 영수증을 써주면서 2억, 거래금액 2억 곱하기 0.9 해갖고 18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손님하고 이게 일이 잘못돼가지고 손님이 찔러버린 거예요. 등록관청에다가. 그러자 등록관청이 이 개공한테 보수 초과해 받았다 하고 업무정지를 때리게 됩니다. 보수 초과행위는 의무적 등록 취소거든요.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업무정지를 6개월 때렸어요. 그러자 이 개공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나는 보수 초과한 거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죠. 그래갖고 대법원에서 뭐라 판단했냐. 자, 개공의 주장이 이렇게 했겠죠. 나는 편의상 이거 영수증을 이렇게 썼을 뿐이다. 이 180만 원에는
상가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1억과 권리금에 대한 대가 1억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90만 원, 90만 원씩 받아갖고 편의상 이렇게 받은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느냐, 어디까지가 중개보수고 어디까지가 권리금에 대한 대가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초과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형법의 원칙에는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증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피고인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보수초과로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업무정지를 취소해라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 이게 2006년도 지금 판결인데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때. 그러니까 그 등록하청이 법을 해석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업무정지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 개공이 대법원하고 이제 등록하청하고 이렇게 소송을 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소송 가면요, 그 담당 공무원들은 이거 대법원까지 가버려요 그냥. 그러면 이거 적어도 2, 3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리고 이 개공은 완전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정지를 받아왔었는데 이 개공은 그냥 들이받았죠. 그냥 나 이거 업무정지 취소해라, 초과한 거 아니거든 해가지고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업무정지 때렸던 관행을 깨버린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례까지 다 왔고요. 이제 실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실비는 솔직히 잘 출제 안 하는데, 그럼 이 실비에 대해서는요, 종류가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실비 가기 전에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 판례가 없는데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판례 요거는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적을 필요는 없는데, 개업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가 있다. 이때 이러한 보수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요 얘기를 어느 사건에서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부동산 취득의 알선을 한 행위는 중개보수를 적용할 일이다 했다고 그랬죠. 이 사건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게 의미가 좀 있는 게, 실무적으로 손님이 말이에요, 이 동네 물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하면서 이게 물건 한 20개는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딴 데 가서 계약해. 그럼 아주 주기 쉽죠 그냥 이게. 이런데 이런 경우에 그런 개공이 고생만 하고요, 결국은 보수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법원이 지금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그 경우에 딴 데 가서 계약 그러면 이제 보수 못 받아요. 청구 못 합니다. 근데 약정을 했어요.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약정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우리 국토부 유권에서는요, 일단은 보수 절대 못 받는다,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이랬었는데, 일단 판례가 약간 각도를 달리했으니까 보수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다만 완성이 되었을 경우 받을 보수, 이걸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건.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었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약정이 있었다면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에 상하는, 중개 활동에 상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실비로 갑니다. 요 실비는 종류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인정된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실부의 부담자를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데, 요게 인정된 취지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라는 것은 물건을 설명을 할 때, 확인 설명을 할 때 근거자료 제시해야 되죠. 그럼 그 근거자료가 각종 공부였잖아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상 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그럼 그거 발급받는 비용 있죠. 그거 물어주고자 하는 취지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건 뭔지 아시죠?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예치 비용 들어가잖아요. 보증 설정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을 물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비는 요 두 가지만 딱 인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광고료가 발생됐다, 이건 실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광고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이 상태가 안 좋아서 전면 광고를 때린다, 생활정보제다.
그럼 이런 특별한 광고로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뢰인과 별도로 가라는 얘기죠. 별도 광고 계약을 해야 돼요. 의뢰인과. 내가 대신 이 물건을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전면 광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 비용은 나중에 손님께서 꼭 다시 별도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하고 나가야 되죠. 이걸 실비라에 일방적으로 받아보면 초과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비 두 가지가 인정이 돼 있는데, 실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게 돼 있냐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주택의 보수 한도 정하는 것과 똑같죠 지금? 그럼 세부적인 실비의 내용도 조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실비도 물건지 조례와 사무소 조례가 틀리면 사무소 기준이 해야 되죠. 그럼 국토부령은 어떻게 실비 한도를 정해줬냐면 두루뭉술하게 정해줬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례가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비용이 발생이 되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를 주의하는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각종 공부를 발급받는 비용이니까 지 물건을 팔려고 우리가 먼저 발급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가 물어야지. 권리 이전 의뢰인이 물어야 됩니다. 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취득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취득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는 먼저 지출한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후불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자 제도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쉽게 개혁을 오래 갈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부담자 정도만 주의해 주세요. 이 정도. 뭐 실비 지급 시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플러스 표시가 돼 있는데, 공인사업상 영수증의 작성 교부 제도는 폐지됐죠. 왜? 우리는 사업자들이잖아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이제 그 사업자들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영수증 발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법상 영수증 제도는 폐지했어요. 이게 더군다나 뭐 참고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소득법 시행령에서요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현금 영수증 가맹용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중개보수 관련 오늘 유인물 출력해 놓으셨어요 이제? 유인물 잠깐 보겠습니다. 유인물의 문제. 1번 문제예요. 유인물 출력을 안 하시면은 이 칠판을 보시면 되겠네요. 중개보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1번 중개사물인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2분의 1인 경우에는, 나왔죠? 2분의 1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정하여 받아야 한다. 맞았네요. 그럼 1번 정답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둘이 면적이 같다면 주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바로 정답이고, 2번입니다. 중개보수의 한도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다, 제외된 것이다? 제외된 거다. 부가세는 별도로 가는 거죠. 그죠?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설치한 개공사가 경기도 광명시 소유주택을 알선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사례 들었죠? 어디 기준한다? 서울시 조례로 가는 거죠. 그죠? 서울시 조례. 그래 틀렸고, 다음에 4번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유통부를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를 정하고. 자, 틀렸죠? 주택 외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는 시도조례가 나오면 안 되죠.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후단은 맞았어요. 다음 5번 갑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85제곱미터 이고 그랬으니까 적용되는 거죠, 오피가. 그래서 임차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의 0.5%를 중개보수로 받을 수 있다. 틀렸죠? 임대차는 0.4%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2번 문제를 볼까요? 계산 문제 연습을 한번 하고 가는데, 계산 문제가 마지막 출제가 27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5년이 넘게 출제 안 하고 있는데, 계산 문제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계산 문제는 이건 각도가 약간 틀리긴 한데,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이것부터 정해야 돼요. 그죠? 이걸 정해야 되고, 두 번째 거래 금액을 먼저 산정해야 됩니다. 특히 5천만 원 미만 거래, 이걸 주의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게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해야 돼요. 그래갖고 25회 때 말이에요,
물어보기는 상가를 물어보면서 주택을 유일주의시했어요. 그래갖고 아주 많이 속았죠 그때.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시된 한도액, 요율 이걸 정확하게 보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개공갑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임대차 중개를 하였다. 공사 운영상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대액은 얼마냐? 자, 갑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 물어봤죠. 그럼 이거 쌍방이다, 일방이다? 쌍방이죠. 그럼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조건을 보는데 거래금액 산정했다고 했어요. 보증금 1000에 월세 30이죠. 그럼 얻는 계산에도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니까 보증금 1000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70이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2100이죠 이게. 그럼 이제 3100이 나왔습니다. 거래금액은 3100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3100이 나왔고 이제 세 번째로 물건의 종류, 주택 맞죠? 그러면 제시된 요율을 적용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주택이 아닌 물건은 요율 지시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피라든가 상가 같은 건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미만이니까 0.5%예요. 그러면 0.5% 이제 계산하면 15만 5천 원이 계산되거든요. 이게 계산되는데 이게 한도액이 제시돼 있죠 지금 20만 원. 그럼 제시된 한도액은 항상 일방이에요. 다시 제시된 한도액은 항상 일방입니다. 우리가 일방 한도 체계니까. 그러니까 지금 쌍방으로 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2죠 이거. 그러니까 일방 한도가 20만 원 범위 내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15만 5천 원 곱하기 2 하여 답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31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중개 보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